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은 책은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의 추천을 받거나 한 책이 아닌데요. 우연히 제가 읽게 된 책이에요. 정말 우연히 읽게 됐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동안에 저를 한번 되돌아보고 저의 실패들, 제가 이겨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누구에게라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2017년 10월 23일 날 초판이 발행된 책인데요. 이 책은 아마 그 10년 더 전에 나왔는데 많은 인기를 얻어서 꾸준히 판매가 되다가 10년 만에 다시 보완해서 개정판을 냈다고 하시네요. 작가는 캐럴 드웨 교수님이세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세계적 석학 캐럴 드웨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바로 마인드셋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이 책은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을 비롯한 인생 모든 분야에서의 성공이 우리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의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보여준다. 이른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즉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즉 능력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확연히 낮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단순하고 뻔해 보이는 차이가 낳는 결과에 엄청난 간극을 자녀 양육, 교육, 직장 생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를 통해 확인시켜 준 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알려준다. 이 마인드셋 이론은 일선 학교의 교육 정책과 기업 코칭 분야에 적용되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들의 양육 지침서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네,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책은 다분히 개인의 성장에 관한 것도 좋지만 또 어떤 회사나 집단의 성장, 또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 양육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태도,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정말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질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패에 의해 평가받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가 그들을 영구적으로 규정짓는 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하다 해도 이런 마인드셋은 그 사람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본적 자질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실패가 비록 아플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규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면 자연히 성공의 가능성 역시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옛날 그림 동화책의 귀여운 주인공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무모하게 나서곤 했으며 마침내 그 도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 주인공 녀석들을 좋아했는지 기억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코 제 자신이 그들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 이야기들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운하게도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약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즉 타고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야. 귀엽고 작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너도 온갖 조롱을 참아내면서 정말 열심히 매달리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황송할 때가 있나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가진 문제는 세상을 양자택일의 틀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과 노력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식이죠. 그리고 이건 바로 고정 마인드셋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노력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나 필요하다고 보죠. 고정 마인드셋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면 분명 너는 그걸 잘하지 못하는 거야. 정말 타고난 천재에겐 세상 모든 일이 쉽단다. 제가 젊은 시절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늦은 밤 심리학과 건물을 지나는데 몇몇 연구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있던 그 동료 교수들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들은 나만큼 똑똑하지 않은가 봐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왜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연구하다니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요? 저 역시 양자택일의 이분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열심히보다
똑똑한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음에 틀림없습니다. 뉴요커지의 기자이자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 사회가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보다 노력 없이 저절로 얻게 된 성과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평했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초인적 능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위대해진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건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도리는 바이올린을 켜고 마이클 조던은 공을 드리블하고 피카소는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문제는 이런 고정 마인드셋의 생각이 어디에나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무시하는 건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프랑스의 기업가 피에르 슈발리에는 프랑스는 노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압만 충분하다면 뭐든 손쉽게 이뤄낼 수 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는 매우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재란 현재의 성과를 내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재능을 가졌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도 천부적 재능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노력의 가치를 더 크게 칩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능력에 불을 붙여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인드셋은 우리 성격 중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신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인드셋에 대해 이해하기만 하면 당신은 새롭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고정 마인드셋에 사로잡혔을 때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지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실패자의 낙인을 느끼고 노력이 필요한 일을 마주했을 때 낙담해버린 경험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간 것이죠. 저와 함께 처음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을 발견하게 된 대학생들은 제가 고정 마인드셋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친절하게 그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현재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앞으로 항상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연구 중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능력이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과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란 점을 말해주거나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과학 논문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논문은 타고난 능력 없이도 뛰어난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연구의 참가자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됐고 실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들이 현재 하는 일을 사랑하게 해주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사랑을 이어가게 해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운동선수, CEO, 과학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사랑했으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이들 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정상에 오르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 결과로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됐을 뿐이죠. 오히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들 중 다수가 역설적으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최고의 위치에 자연스럽게 올라선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모든 것이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거나 최고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과정이 낭비된 것으로 여겨지지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노력한 그 자체에 가치를 둡니다. 문제와 씨름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그간의 연구로부터 제가 배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자신감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에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 그것에 뛰어들고 매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어떤 일에 매달리는 건 바로 그 일에 뛰어나지 않다는 점 때문인 경우도 가끔 있지요. 이것이 성장 마인드셋이 가진 놀라운 장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이 일을 대단히 잘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트와일라 타프는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창조성이란 마법이나 영감 따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단지 고된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이라는 거지요. 심지어 모차르트조차도요.
영화 아마데우스 기억나시나요? 이 영화는 라이벌 살리에리가 시기심에 치를 떠는 가운데 걸작들을 술술 뽑아내는 모차르트를 그렸지요. 자, 타프는 그 영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돼요. 세상에 날 때부터 천재 같은 건 없다고요. 폴과 가문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여성 체스 선수가 3명이나 배출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중 한 명인 수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천적인 재능 따위는 없다고, 성공의 99%는 노력 덕분이라고 믿으셨어요. 저도 동의했고요. 막내딸인 유티드는 사상 최고의 여성 체스 선수로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재능이 가장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요. 수전은 유티드는 출발이 좀 더뎠지만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요. 라고 말합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던 거지요. 정리하자면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제한된 믿음이나 취약한 소속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할 수 있다는 믿음 따위는 들어설 공간이 없을 겁니다. 과연 계속 번창하는 기업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에 대해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거론했습니다. 그중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남다른 리더의 성향이었습니다. 위대한 기업들은 모두 이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은 그러나 고집세고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는 영웅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낸 리더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잔인할 정도로 난감한 과제에도 당당히 맞서는 동시에 자신을 쓸데없이 과시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즉 실패가 눈앞에 닥쳐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리더들이었던 거죠. 잭 웰치, 루 거스트너, 앤 멜케이는 모두 성장 마인드셋을 믿는 열정이 가득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란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장과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에게는 결국 쓰라리만 남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놀라운 여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직원들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으니까요. 그럼 직장에서는 어떤 피드백이 필요할까요? 직원의 뛰어난 아이디어나 성과에 대해 무조건 보상해주는 대신 솔선수범하기, 어려운 업무 완수하기, 새로운 것을 익히고 학습하기, 역경에 굴하지 않기, 열린 자세로 비판 수용하기 등에 대해 칭찬해주면 됩니다. 혹은 끊임없이 칭찬을 갈구하지 않는 자세 역시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첫 만남부터 갑작스레 불꽃이 튀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들은 마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좋은 관계란 필연적인 차이를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이렇게 믿지요.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능력을 가졌다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기억하시죠? 이런 생각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모든 일이 자연스레 이루어져야 해. 하지만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인간관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에런 백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이 관계 개선을 위해 굳이 노력해야 한다면 우리 사이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최고의 인간관계 연구자인 존 가트맨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결혼 생활을 올바로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커플은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알게 된다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이에 생각이 같다면 서로 간의 소통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파트너의 생각을 추측하면 그만이니까요.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와 동료들은 몇몇 커플들을 초대한 후 그들이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토론하게 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파트너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 약간만 의견이 달라도 적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죠.
아주 사소한 의견의 불일치조차도 상대의 시각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위협한다고 여겼던 겁니다. 아무리 커플이라도 서로의 모든 추측과 기대를 공유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관계는 훌륭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고 불행한 결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 또 서로의 희망사항과 신념이 충돌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가 보다 정답에 가깝다는 뜻이지요. 아이들은 메시지에 놀라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걱정합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에 양육 권위자로 명성을 떨친 하임 지노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5살 난 브루스는 엄마와 함께 새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치원에 들어선 브루스는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저 못난 그림들은 누가 그린 거야? 라고 말했지요. 이 말을 들은 엄마는 황급히 아들의 말을 고쳐줬습니다. 저런 예쁜 그림을 보고 못났다고 하면 안 돼.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브루스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했지요. 여기서는 꼭 예쁜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단다. 내가 그리고 싶다면 나쁜 그림을 그려도 돼. 브루스는 선생님에게 활짝 웃어 보였지요. 선생님은 브루스의 진짜 질문, 그림 잘 못 그리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간파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해준 겁니다. 다음으로 브루스는 망가진 소방차 장난감을 집어들고는 못마땅한 듯 물었지요. 이거 누가 망가뜨렸어? 엄마는 이번에도 서둘러 아들을 막아섭니다. 그걸 누가 부셨든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 여기서 누구 아는 애도 없잖아. 하지만 선생님은 알아들었지요. 장난감은 갖고 노는 거야. 그래서 때로 부서지기도 하지. 원래 그런 거란다. 이번에도 장난감을 부순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브루스의 진짜 질문이 답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브루스는 엄마를 기쁘게 돌려보내고 새 유치원에서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심판받고 꼬리표가 부는 장소가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부모들은 자녀의 두뇌와 재능을 칭찬함으로써 자녀에게 영원한 자신감을 마치 선물처럼 건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를 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잘못되면 아이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요.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자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실수를 통해 흥미를 구하고 새로운 전략을 찾고 지속적인 배움을 사랑하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더 이상 칭찬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평생 자신감을 기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갖게 되지요. 그럼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도 아이들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까요? 아이들의 성공에 감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특정한 유형의 칭찬, 즉 아이의 지능이나 재능을 판단하는 칭찬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들인 노력보다 지능이나 재능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암시를 담은 칭찬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의 기반을 둔 과정, 즉 노력, 인내, 훌륭한 전략을 통해 성취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칭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질문함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의 노력과 선택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첫 종목인 마루 운동에 엘리자베스가 먼저 나섰습니다. 나름 연기를 잘했지만 다른 아이들의 순위가 밀려 패하고 말았죠. 다른 종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으나 우승하기에는 모자랐습니다. 모든 종목이 끝난 뒤 엘리자베스는 아무 리본도 받지 못했고 절망에 빠졌지요. 만약 당신이 엘리자베스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내 생각엔 내가 최고야. 2.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우승 리본을 도둑 맞았어. 3. 체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4. 너는 재능이 있으니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거야. 5. 넌 우승할 자격이 없었어. 네 번째, 너는 재능이 있어가 가장 위험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바를 자동적으로 이룰 수 있나요? 또 엘리자베스가 이번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경기에 우승하리란 법은 어디 있나요? 마지막 선택지, 넌 우승할 자격이 없어서는 너무 냉정하고 가혹한 말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이에게
정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빠라면 이런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실제 엘리자베스의 아빠는 이렇게 말했지요. 엘리자베스, 내 기분이 어떤지 안다. 기대가 컸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승하지 못했으니 참 실망스러울 거야. 하지만 너도 알듯이 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 대회에는 너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체조를 해온 아이들이 많이 참가했단다. 만약 정말 체조가 좋다면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야. 또한 아빠는 엘리자베스에게 그냥 취미로 체조를 하려는 거라면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나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거라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훈련 시간을 많이 늘리고 특히 약했던 종목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부터 총 80명의 소녀들이 참가한 다음 대회에서 엘리자베스는 개인 종목에서 5개의 리본을 획득하면서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거대한 트로피를 들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엘리자베스의 방은 벽이 안 보일 정도로 온통 트로피로 가득 찼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의 아빠는 진실을 얘기해줬을 뿐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는 법과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할 일을 가르쳐 준 겁니다. 딸의 실망에 아빠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후로 계속 실망만 안겨줄 게 뻔한 거짓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꼬리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하임진 우트는 14살 소년 필립의 예를 듭니다. 필립은 아빠와 함께 과제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온 바닥에 못을 흘리고 말았어요. 아이는 죄 지은 듯이 아빠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이런 난 너무 칠칠맞지 못해요. 못을 쏟았을 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요? 못을 쏟았으니 죽을게요 라고 하면 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지. 고마워요 아빠. 줄리어드 음대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만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재능이 있으니 이제 열심히 배워보자는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재능과 천재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히려 이곳에서 더 심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오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